네, 문학교육론 네 번째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는 여러 문학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각 문학관의 효용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가는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친구들과 학우들과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학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포괄적 시각과 위계적 시각 그리고 통합적 시각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즉 각각의 관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이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문학과는 사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문학 교육에 작용해온 관점이며, 사실은 이제 실체 중심의 문학 교육관이 최초에는 이제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정전을 읽고 문학사적 지식을 암기하고 작가와 작품을 암기하고 하는 것들이 학교 교육의 중심이었으나, 이제 신비평이 도입된 이후로 속성 중심 문학관이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작품의 분석적 이해에 골몰했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활동 중심의 문학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으며,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제 활동 중심 문학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현재로 보자면 활동 중심의 문학관이 어느 정도 실체 중심과 속성 중심을 동등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이제 입시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문학관이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현재 문학교육에서 이 세 문학관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볼 때 포괄적 시각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중심의 문학관에서는 사실적 지식을 함양하고, 그 속성 중심 문학관에서는 개념적이고 명제적인 지식을, 그리고 활동 중심 문학관에서는 방법적 또는 절차적 지식을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지식 교육의 측면에서 보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지식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또 그것이 다 갖추어져야지만이 좀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을 문학 교육에서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이 셋을 모두 포괄하는 그러한 문학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포괄적 시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되면 그 각각의 이론 중에서 특정 이론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국어 교육, 문학 교육, 작문 교육 다 마찬가지고, 특정 시각을 조금 우위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시각이 가진 이 장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각각의 시각이 가진 한계,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괄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관점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괄적 관점이 필요하죠. 자, 문학 같은 것들이 제재에서 보자면, 문학 같은 것들이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재적 측면에서 보자면 완성도가 높은 문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좀 소박한 수준의 문학성을 지닌 문학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완성된 수준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학 교육에서 뭐 창작 교육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주 완성도 높은 작품이 학생들에게 제시되면 학생들은 그 텍스트와의 괴리감을 느끼겠죠. 아, 이거는 전문적인 작가가 쓰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완성도 높은 작품도 중요하지만 약간 뭐 학생이 쓰는 소박한 수준, 어떤 민요 같은 것들, 뭐 아니면 뭐 대중가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제재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즉 정전 중심의 텍스트 선정을 넘어서 제재도 포괄적으로 선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창작 교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괄적이라는 시각은 여러 문학관이 가지는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포괄성이 이루어져야 되며, 이 포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학관에 의한 문학 교육뿐만 아니라 뭐 제재 선정에 있어서도 포괄적 관점이 필요하며, 특히 정전을 넘어서는 제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창작 교육도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계적 시각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포괄적 시각은 각각의 문학관이 문학 교육 안에 골고루 담겨야 된다는 것이지만, 그것을 무질서하게 섞어 놓는다면 사실 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습자들의 어떤 그 성장 발달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향상 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류는 각각 다르죠.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활동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취학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지식보다는 체험 그 자체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학에 좀 가까이 다가서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좀 아무래도 사물을 좀 통합적으로 보려는 뭐 그러한 것들이 있죠. 인간 활동을 좀 약간 그 나와 세계를 통합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세계를 분석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에서는 좀 활동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요, 학습자들이 문학 자체에 대해서 충분하고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이제 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도 되겠고요. 중고등학교에는 좀 속성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사물의 어떤 그 분별 의식 또는 좀 이제 그 구분하는 그런 의식 등을 이루기 시작하는 그 나이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속성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 즉 이제 선택 과목 문학이죠.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것은 좀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는 속성 중심 설계가 맞다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훑어봐도 뭐 이러한 식으로 이 위계적 시각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 활동이 없는 건 아니고 뭐 초등학교라고 지식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예 뭐 한 가지 문학관에만 의거해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각 이제 문학 교육이 다 반영되어 있지만 좀 저학년에서는 활동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저 이제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뭐 한 1학년까지는 분석 중심의 속성 중심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문학의 지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제 문학의 위계적 시각이라고 하며, 이런 위계성이
학습자의 성장 발달 단계 그것과 관련해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에 나오는 이 위계적 성격은 실제 현재 문학 교육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통합적 시각입니다. 이제 통합적 시각이라는 것은 문학과 일상적인 언어 활동을 아우를 수 있게 하는 거죠. 문학 교육이 이제 포괄성과 위계성을 고려해서 문학 교육을 설계하게 되면 문학 교육의 논의가 이제 수준 높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까지 자연스럽게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시각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이 문학적 언어와 일상 언어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같은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정제되어 있고 조금 목적에 맞게 좀 더 다양한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긴 하나 이 임학적인 아니 참 죄송합니다. 사용되긴 하나 문학어는 일상 안에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의 율격은 어떤 자연의 리듬이 정제된 것이지 즉 자연의 리듬이 시의 율격이 된 것이지 시의 율격이 자연 리듬으로 바뀌는 경우는 즉 자연의 리듬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언어의 리듬이겠죠. 그걸로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AABA형이라고 하는 약간 율격은 아니지만 어떤 그 일반적인 그 표현법에서 AAB형 A형이라고 아시죠? 간다가 나는 간다라고 하자면 간다가 A고 나는이 B인데 간다 AA 나는이 B 또 간다가 A 이런 식의 어떤 그 고전 시가에서 많이 발견되는 율격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율격은 일상의 언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죠. 지금 이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2학년에 제 딸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핸드폰을 안 사주려고 했다가 친구들이 다 있다고 빡빡 우겨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주는데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다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화 아니면 문자인데 전화는 제가 이제 잘 못 받으니까 수업 중에 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보면 이제 문자를 보면 네 줄로 보내는 문자가 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아빠 언제 와 아빠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아빠랑 또 장난치려고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빠가 언제 오기를 오늘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냥 아빠 언제 와 해도 될 건데 아빠 언제 와 아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딸이 AABA형을 배우진 않았겠죠. 예,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그렇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율격이 아니라 그 어떤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문학에 있는 AABA형도 사실은 그것이 일상의 어떤 언어와 관련해서 그 일상의 자연적 리듬이 정제되어서 율격화된 거지. 시의 율격이 일상적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학을 잘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의 언어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왜? 문학적 언어는 율격이든 비유든 심상이든 전부 일상의 언어의 것들이 정제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학을 잘 하는 것은 일상의 언어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저는 좀 그런 능력이 부족한데 그 말할 때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서 말을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후배 하나가 저희 명란젓을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나 그러니까 명란젓이 손가락 같다, 잘린 손가락 같다. 약간 좀 그로테스크한 비유긴 합니다만은 딱 그 말 듣는 순간 왠지 저 역시 그 명란에 대한 식욕이 떨어짐. 왜? 비유가 너무 좀 적절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일상어에서 이런 문학적인 언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양반은, 그 친구는 문학을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실제로 잘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문학을 잘하는 것이 일상의 언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문학 교육에서는 일상적인 속성과 예술적 속성이 통합되어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학 교육은 단순히 문학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를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통합적 시각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교육이란 무엇인가 1장의 3절은 이제 언어의 본질과 문학교육입니다. 자, 문학교육이라는 것이 뭐 결국 인간의 본질과 이상의 문제에서 문학교육의 문제가 출발한다는 것을 볼 때, 문학은 인간의 어떤 여러 행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언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교육은 근원적으로 언어의 본질과 맞닥뜨리게 되며 언어의 본질에 대한 고려가 곧 문학 능력의 향상을 통한 인간다움의 성취다. 즉 이런 문학교육의 목표 성취에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 된다고 교재 2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는 우선 이제 언어가 무엇인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물론 언어학적 접근 방법 이야기보다는 이제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뭐 언어의 본질이겠죠. 그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육으로서의 어떤 문학 교육을 그것과 관련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에서 제일 처음은 이제 활동으로의 언어인데 이 언어를 활동으로서의 언어로 규정하는 이유는 2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겠지만 언어라는 용어가 언어학적 개념이나 내용에 한정되는 그런 폐단을 피하기 위해서 자, 국어 교육이나 문학 교육의 논의에서는 언어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체성과 다양성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 활동은 기능으로 보아서 도구적이고 자기실현적이고 문화적이며 창조적이고 유희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뒤의 내용은 이 도구적, 자기실현적, 문화적, 창조적, 유희적인 논의가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으로서의 언어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이제 언어라는 용어 자체를 문학과 관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도구성은 잘 아시겠지만 언어의 1차적 목표는 의사소통이죠. 그러므로 교육에서 이 의사소통적 측면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교육의 도구성이란 것은 우리가 모국어의 문학교육, 즉 국문학을 하고 있잖아요. 국문학.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는 좀 소박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 도구성의 범위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도구성 이외의 속성도 즉 도구성 이외의 것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 교육과 관련되는 언어의 속성을 일반적인 도구성을 넘어서는 그런 속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도구성 이외의 것도 문학 교육에서는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실현성이 나오는데요. 자기 실현성이란 무엇이냐? 자기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언어 활동을 하는 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언어의 자기 실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는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즉 자신과 타인의
차이와 공통점을 드러내는 활동입니다. 그 차이와 공통점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구현하게 되죠. 나는 타인과 이것이 같고 이것이 다르구나. 그 차이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 언어인데, 이 언어는 그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아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인지하는 것이며, 아는 것은 판단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자신과 관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관계는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신과의 개별성을 구체화하고요. 이런 것처럼 언어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기능 이전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도구적 속성을 넘어서 가지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차이와 공통점을 드러내게 되고요. 단어를 통해 세계를 인지하게 되며, 또 아는 것은 판단을 동반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것과 자신을 관계짓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자신의 개별성을 더 구체화하는 단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성입니다. 문화성이라는 것은 문화가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언어 활동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공의 질서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언어 자체가 일종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편지라든지 남들이 어떤 편지 쓰는 방식, 뭐 소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 자체가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인공적 질서이며, 즉 타인의 언어 방식 체계를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언어의 문화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언어 방식 체계를 따라 말하는 것이 언어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른 사람이 쓰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장문에서 얘기하는 어떤 담화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담화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담화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서 말을 하고 글을 쓰죠. 타인의 어떤 언어 방식 체계에 따라서 의사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담화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관습이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화는 인공적 질서이고, 이것은 두 번째는 지적 세련이다. 이것은 이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거죠. 예. 자, 감동적인 문학 작품을 찾아 읽는 행위는 이제 지적 세련으로서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문화는 삶의 방식을 언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벼에 대한 어떤 그 명칭이 많죠. 그거 뭡니까? 벼에 대한 명칭이 많다는 것. 예를 들어서 씨일 경우에는 벽씨라 그러고, 싹이 나서 좀 자라면 모라 그러고, 좀 더 자라면 나락이라 그러고, 익으면 벼가 되고, 정제하면 쌀이 되고, 쌀도 뭐 현미, 뭐 삽쌀 되게 많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익히게 되면 밥이 되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뭐 이 모든 어휘가 다 라이스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벼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쌀 중심의 농경 민족이라는 그런 삶의 방식이 언어로 구현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는 또 사회적 의미 작용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제 문화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작용하는 방법이 유행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책에서는 사오정 시리즈나 참새 시리즈 같은 것을 만들고 즐기면서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사회적 의미작용을 해가는 것이다. 세태풍자라는 사회적 의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유행어를 쓰는 것 자체도 일종의 문화적 의미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뭐 특정한 부류가 쓰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차별성이나 동질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은어죠, 언어 사용을 통해서도 어, 동질성과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언어를 통한 사회적 의미 작용이며, 이는 언어의 문화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언어의 창조성인데, 이제 언어를 구체적 활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창조성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확실치 않으나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배우죠. 언어의 역사성, 사회성, 창조성을 배우는데, 이 언어 활동이란 게 그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말, 누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어떤 문장 구조를 본인이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창조적인 언어의 창조적인 능력은 당연히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죠. 촘스키 같은 사람이 주장했듯이, 우리가 어, 촘스키 주장했듯이 인간에게는 어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행동주의 언어학자들은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것이 부모가 했던 말 따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관찰해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배우지 않은 어떤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언어적 능력이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그런 프로세스가 인간한테 있다. 다만 그것이 뭐 이제 일정 시기를 지나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튼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언어를 배운 측면이 있긴 하나,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배우겠죠. 그것은 당연히 이제 말 그대로 모국어, 어머니의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모국어의 부모가 사용했던 방식의 언어만을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문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활동은 이미 만들어진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말을 창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비춰본다면 언어 활동은 언제나 이례적이죠. 왜? 또 상황에 맞는 그때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례적이며, 창안적이라는 그 말 그대로 창조적이라는 의미겠죠. 예. 자, 여기까지가 언어의 창조성이고, 다음은 언어의 유의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열과 승패를 가르는 그런 경합의 속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또는 게임적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든 위아래가 있는 사이든 간에 결국에는 말하는 자기가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서로에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게임적 성격이 포함되는데,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좀 연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책에 나온 것처럼 물건값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상대에게 좀 이제 동정을 얻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것이든 다 이런 어떤 연극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극적인 측면과 동시에 또 오락을 위한 언어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 유희죠. 자, 그러니까 언어 활동의 상당한 부분이 오락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는 해가지고 무슨 새라고 할 수도 있고, 개가 개를 물고 개를 넘어갔습니다. 무슨 개일까요? 라고 하면 솔개가 조개를 물고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유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오락성 같은 경우는 또 친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극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자신의 유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거라면, 오락을 위한 언어 활동은 이제 유희적인 속성으로 친교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강조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은 이제 교육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문학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본 다음에 이 문학 능력 교육의 이상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책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니까 간략하게 제가 제시한 PPT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해도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교육의 본질은 이제 우선 학습 가능한 모든 종류의 행동 습득 방식은 교수 학습 구조죠. 뭐 제도적인 교육을 포함해서 뭐 옛날 이야기 뭐를 듣는 거라든지 싸움 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체험하고 판단하는 것도 교수 학습의 구조입니다. 그렇듯이 의도하되든 의도되지 않았든 모든 학습 가능한 종류의 행동 습득 방식도 이제 기본 원리는 다 교수 학습의 구조인데, 이러한 것은 이제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교육으로 약간 세련화됐다, 재련되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어, 그런데 이제 교육의 가치를 우리가 볼 때는 보통 뭡니까? 외재적 가치보다는 이제 내재적 가치를 외재적 가치보다 중시해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지식의 습득이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보고, 또 경험주의적 관점에서는 뭐 경험의 성장이 마음의 개발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다 종합해 볼 때 교육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개인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뭐 의도적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의 구조가 교육의 일반적인 구조지만 좀 더 나아가서 보자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의도적 행위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의 교육 부분을 소제목을 보시면, 그러면 교육이 인간다움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그 인간다움의 목표는 어떤 구체적인 능력의 향상으로 달성 가능하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나와 있죠. 쉽게 말해서 교육의 구조는 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죠. 뭐 전수 획득이든 이해 자각이든 모방 개혁이든 재현 창조든 상호 보완적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적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문학교육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이제 특성 구체적인 능력의 향상으로 달성 가능하며, 결국 문학교육은 문학 능력의 향상을 통한 인간다움을 성취하는 것이 그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학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문학의 교육이 추구하는 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문학 능력이란 무엇인가? 문학 능력이란 무엇인가? 자,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신념적 요인도 있고 지적 자신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적 요인, 뭐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의식 구조적 요인, 뭐 가치관이나 뭐 사회 풍조 등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처럼 뭐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문학 능력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문학에 대한 알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삶의 전 영역에 걸치는 것이고, 나아가서 가치관, 사고 방식, 그리고 사회 풍조에 대한 이해인 의식 구조적 요소까지 체득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심리적 요인, 행동적 요인, 의식 구조적 요인을 포괄해서 볼 때 알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이 삶의 전 영역에 걸치는 것이 문학 능력이며, 나아가서 이제 가치관, 사고방식, 사회 풍조에 대한 이해인 의식 구조적 요소, 의식 구조적 요인까지 체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념적 요인, 행동적 요인, 그리고 의식 구조적 요인까지 체득할 것을 문학 능력이 요구하는 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능력이라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문학 능력의 이상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문학 능력 교육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힘드나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조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현 가능한 목표에만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좀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문학 교육을 이제 문학 능력을 조금 이상적으로 잡아보자 하는 거죠. 문학 능력을 일단 감상 능력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고요. 문학적으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 전부가 이제 문학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메타적인 이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 문학사나 문학적 맥락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조금 더 나아가자면 문학 능력은 무엇을 할 줄 아는 기능을 넘어서서 문학에 동참하고 공유하고 문학을 창달하는, 즉 문화적 능력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적으로 말하고 듣고 읽는 능력에다가 또 메타적 이해까지 포함시키고, 그리고 어떤 태도적인 측면, 문학에 동참하고 공유해서 문학을 창달하는 그런 문화적 능력까지가 우리 문학 능력 교육의 이상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자면 아는 것에서 습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즉 책에서는 문학적 삶을 습관화라고 했는데, 저는 좀 표현을 바꿔서 일상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삶이 이제 우리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문학과 삶을 분리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이제 문학 능력의 어떤 이상이 아닌가, 즉 문학 교육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문학 능력의 최고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문학 교육이란 문학을 체질화하고 그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능력의 교육이면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인격을 성장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문학의 개성과 창달에 이르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인간다움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절에 있는 즉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 요 부분이에요. 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문학을 체질화하고 그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능력을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격을 성장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문화의 개선과 창달에 이르는 것, 즉 인간다움의 성취인데, 이 간단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이제 그 교육이 무엇인가, 그리고 문학을 교육한다는 게 무엇인가, 또 그 문학 능력은 무엇인가,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좀 다른 글씨체로 제가 해봤는데, 자, 문학 작품의 수용, 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르고, 자, 문학의 본질과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타인 및 세계와 소통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2015 교육과정, 문학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 목표 밑에 3개의 세부 항목도 있는데 그것은 좀 차차 다뤄볼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문학 작품의 수용, 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르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창의적인 문학 능력 안에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학을 체질화하고 그에 기반하여 활동할 능력의 교육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교육과정을 보시면 문학의 본질과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학의 본질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그 속성 중심의 문학관이고, 양상이라는 것은 현상이니까 아무래도 실체 중심의 문학관이죠. 그래서 본질과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수용 생산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활동 중심의 문학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 외에도 아주 포괄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앞서 봤던 그 포괄적인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타인 및 세계와 소통하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문학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 그러니까 문학의 뭐 문화성이라든지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며, 또 자아성찰하는 것은 이제 문학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그 성장을 도모하고 또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문화, 즉 문화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그 교육 과정의 총 그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여러 내용들이 이 문학 교육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로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문학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이제 디테일하게 찾아보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수업이 될 겁니다. 앞부분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조금 치밀하게 나름 좀 자세하게 수업을 했는데요. 목표부터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수업이 계속되겠습니다.